한국경제 네 번째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공정경제 3법 또는 뭐 기업규제 3법 또는 경제 3법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 다음에 금융그룹 감독, 이 통합감독 관련되는 법을 지칭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뭐 순서대로 하죠. 뭐 우리 전사면 숭실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 예, 교수님, 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박상인 우리 서울대 교수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인입니다. 예, 문상일 인천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상일입니다. 예, 네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쁘실 텐데 고맙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그 질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좀 일반적인 거 한 두세 가지만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미중 충돌, 뭐 코로나,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굉장히 정신이 없는데요. 뭐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외교라든지 뭐 안보, 뭐 산업, 교육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왜 하필 지금 이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가지고 이렇게 정부, 국회 또는 기업하고 이렇게 옥신각신 해야 하는 상황인지, 지금 이런 그 법 개정안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벌이고 있는 나라가 지금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문제제기 차원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준성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네, 사실 지금 뭐 원래 계획은 오래전부터 공정경제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침 한참 지금 때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든 뭐 막상 이제 터뜨렸으니까 어떻든 수습은 해야 되겠는데, 워낙 또 저항이 심하고 해서 민주연구원이라든지 또 청와대, 국무총리실 다 나서서 기업들과 만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히려 여당 쪽에서 대화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야당 쪽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의 그 은명 덕분인지 오히려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야당의 기대를 걸었던 기업들은 아주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여당과 직접 컨택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열심히 만나고 있다고, 또 충분히 논의도 했다, 뭐 검토도 다 했다는 입장인데 과연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전사만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뭐 최근에 이 팬데믹 사태, 뭐 또 한중, 미중 무역 분쟁, 뭐 패권 경쟁 과정에서 이제 탈중국화의 논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리쇼어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는 결국 자국 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게 지금 시급한 것 같은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도 우려스럽고, 또 하나는 여당뿐만 아니고 야당도 그 얘기를 이게 실은 뭐 공정경제 3법이 뭐 불가피하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박상인 교수님 반격해 주시죠. 네, 먼저 뭐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들에 대한 것을 사실 최소화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약한 것도 반영이
대기하는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융감독법,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IMF나 이런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한국한테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다고 만들어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고, 물론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대표께서 국회의원 하실 때도 유사한 개정안을 내놨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 비슷한 공약을 했었고요. 입법화되지 않았습니다만 오랫동안 논의가 됐던 법안들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기업들 경영활동을 옥죄다고 하는데, 기업들이 이윤 추구를 기술혁신, 경영혁신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안입니다. 이것은 친기업 법안이고, 물론 총수일가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총수일가가 기업이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기업을 옥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뭐 과장된 말씀이고 굉장히 국민을 호도하는 말씀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정도 법안, 저는 사실 이게 공정경제 3법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거에서 공정경제 될 것 같이 말을 하는 거는 굉장히 또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내용이 사실상 없고요. 부족합니다. 일단 그 정도. 나중에 좀 본격적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문상일 교수님. 네, 뭐 박상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왜 하필 이렇게 코로나19하고 겹쳐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국민 기업들이 다 힘든데 이런 법률안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가,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 개정안이나 제정안의 그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이 돼 왔던 거고요. 관련된 법률안들이 이미 한 3, 4년 전부터 계속 의원 발의로 추진이 돼 왔던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지배구조를 좀 선진화시킴으로써 오히려 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순진화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들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들이 가민 반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발언하고도 맥락이 좀 다른데요. 그 전사면 교수님, 이 기업들이 가민 반응하는 걸로 봐야 되나요? 예, 저는 과민 반응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공정경제 3법의 본질적인 내용을 보면 민간 총수, 그러니까 민간 최대 주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상장 기업들 보게 되면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인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민간, 우리 국내 민간 최대 주주가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경영권에 대한 견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법들이 지금 입법안들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국내 민간 최대 주주를 제외하면 그 다음에 뭐 2, 3대 아니면 뭐 1, 2대든 간에 경영권을 견제하는 이런 세력들은 국민연금하고 외국 헤지펀드들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최대 주주가 민간 최대 주주가 경영권의 견제가 강해지게 되면 실은 그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헤지펀드들의 경영 개입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회사라고 하는 것은 모험적 실은 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가 이게 일치돼야 되는데 결국 견제로 인해서 실은 계속해서 모험적 경영 판단에 대해서 이견이 분분한 경우에는 결국은 시기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저기 최준성 교수님, 조금 전에 문상일 교수님께서 이제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국 기업들 중에서도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지금 뭐 이렇게 속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법 개정안이 어떤 기업 지배구조라든지 기업 의사결정의 불투명성을 어떤 맹물으로 내세운 이 법 개정안이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전혀 아니죠. 당장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는 입법례는 세상에 전혀 없거든요. 어느 나라도 분리 선임하는 나라는
단연코 없습니다. 교수님 또 조금 이렇게 마이크 조금 예. 어느 나라도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고요. 또 다중대표 소송을 입법한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런 식으로 입법한 나라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뭐 일본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과 같지는 않습니다. 또 상장회사 주식 6개월 보유 요건만 하더라도 뭐 일본은 지주 요건 완화 없이도 6개월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1년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 이게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또는 뭐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은 그건 사실을 굉장히 호도하는 그런 은사일 뿐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상인 교수님, 문상일 교수님 두 분. 그 글로벌 스탠더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재벌 같은 소유 지배 구조 자체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닙니다. 우리 재벌 같은 소유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인도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한국의 지금 공정거래법 또는 상법 개정안은 너무나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금 뭐 감사위원 한 명을 분리선출하라는 걸 가지고서 이사회가 어떻게 되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는 감사위원 한 명이 들어간다도 감사위원회에서 다수도 되지도 않고요. 이사회에서는 더더구나 다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거는 사실을 호도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거기에 더 효과적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감사위원 1인 분리 선출안이 나온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외국의 입법례를 사실 따라가자면 이스라엘이나 인도, 홍콩 등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룰, 소수주주 동의제를 한국에 도입하는 것이 맞다. 이걸 또 도입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할 필요도 사실 없어집니다. 굉장히 친시장적이고 정말 친자본주의적인 그런 방안들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알겠습니다. 우리 문상일 교수님, 우리 의견을 더 보태시겠습니까? 예. 우리 최준성 교수님께서 이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나 뭐 다중대표 소송과 관련해서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 집단 중에 상당수가 외국과는 달리 이제 가족 중심으로, 패밀리 중심으로 이제 지배주주가 이제 지배권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행사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대주주의 어떤 사익 추구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 그리고 적절한 견제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본연의 이제 감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나 감사위원회 기능을 좀 더 제고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라도 좀 견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도입이 된 것 같고요. 지금 뭐 주변에서 이제 많이 반박하는 논리가 외국에 이런 입법례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 똑같은 예는 없습니다만 좀 다른 방식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중 이사회라고 해서 주거래은행이나 이제 노동 대표가 이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적절하게 이제 이사회 기능으로서 이제 지배주주라든지 경영진을 견제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어떤 지배주주의 충실 의무,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다른 방식의 어떤 견제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 지배 구조 하에서는 그나마 이 감사 기능을 좀 강화함으로써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전행을 조금 견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최소한의 조치라고 봅니다. 전사면 교수님, 이제 문상일 교수님께서 이제 뭐 정확하게 똑같은 법은 없는데 다 각자 이렇게 다른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다른 방식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조치들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사면 교수님 보시기에 이번 그 상법 공정거래법 그 개정안이 이 비교법적으로 전 세계적인 추세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죠. 그리고 현재도 우리나라가 너무 많은 제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에 있는 제도들, 예를 들어 뭐 경제 집중 억제 이런 규정들, 지금 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그거거든요. 이런 규정들 실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법이 이런 내용 들어간 나라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법 같은 경우에도 이미 우리나라의 뭐 지배구조 관련돼서 법제도적으로 엄격히 통제하는 나라들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더 추가로 하겠다는 거. 저는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이 기업 지배구조가 다른 나라에 없는 지배구조다. 없는 구조다. 우리나라만. 그래서 예를 들어 다른 나라 외국법제를 가지고 이것이 스탠다드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씀들 일반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실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법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운영, 지배구조 형태들 이런 것들을 저는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어떤 기업마다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어떤 유니크한 이러한 그 지배구조 유형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현상을 가지고 자꾸 이 본질을 자꾸 바꾸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본질이 불투명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 구조,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 경제력 집중 문제라든가 아니면 경영진의 어떤 그 중심의 어떤 지배 구조, 뭐 뻔하죠. 계열 중심, 뭐 순환 출자, 뭐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들 자체가 실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바꿔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이러한 특성들을 반영해서 다른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규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대표적으로 네.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는 시장 집중만 규제하거든요. 현상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만 경쟁 제한 행위 있는 것만 규제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경쟁 제한의 위험성이 있는 대기업을 또 규제하죠. 그 다음에 지분이 많으면 또 미리 사전에 규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이번에 공정경제 3법이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글쎄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제도적으로 너무나 많은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실은 경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좀 말씀을 먼저 드릴까요? 이렇게 좋습니다. 예. 너무 이렇게 두 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 토론이 좀 잘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지금 제게라든지 뭐 최 교수님이나 정 교수님 입장은 우리나라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뭐 이른바 총수일가에 의한 사익 편집 문제도 편취 문제도 없고 그다음에 경제력 집중도 다 규제돼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추가로 하느냐라는 기본 전제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본 전제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전문가들이나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전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 전제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은 지금 같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되묻고 싶고요. 일단 그 전제 자체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감몰아주기나 사익 편취에 대한 수많은 지금 사례들이 있고요. 그다음 경제력 집중 심화 정도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공정거래법에 경제력 집중 규제 있는 나라 없다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법에 있었고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력 집중에 대한 부분들이 공정거래법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실 그거를 모방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가 몇 번 바뀌기도 했습니다. 또 그럴 때마다 우리가 따라서 바꾼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2013년에 이스라엘이 재벌 개혁할 때 특별법으로 했지만 그 이후에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시책은 이스라엘 특별법입니다만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법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장 큰 임무가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미 경제력 집중이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플랫폼 산업이라든지 이런 IT 산업들, 미디어 플랫폼 산업들 이런 집중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위협되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기존의 경쟁법 프레임으로만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무엇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광범위하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그 신자유주의 학파의 중심인 시카고 스쿨, 비즈니스 스쿨에 있는 스팅러 센터가 2, 3년 전부터 그 논의를 직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알겠습니다.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진보 보수가 아니고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바로 하자는 것의 문제이지 이것이 재벌이나 재벌 총수에게 불편하면 반시장이고 반자본주의라는 그런 잘못된 이론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알겠습니다. 논의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박상인 네. 교수님에 대해서 혹시 제가 최준성 좀- 교수님 반론 하시겠습니까? 반론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 문상일 교수님하고 박상인 교수님은 한국의 재벌 구조가 세계 유례가 없고,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 같은 게 한국은 필요 없고 한국만의 독특한 이런 법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제가 네, 다시 아니, 근데 이제 최 교수님 잠시만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말 안 한 걸 했다고 가정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일본, 전후의 일본이나 그리고 현재 2010년도 이스라엘 이런데 비슷하게 네.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한번 그리고 들어보시죠. 우리하고 소유 지배 일단- 구조가 다른 아니, 나라에서 그래서- 없는 걸 가지고서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독특하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상인 박 교수님, 교수님도 잠깐만. 이건 인정하시잖아요. 우리나라의 대기업 구조, 재벌 구조가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는 걸 그걸 전제로 하시니까 지금 그에 맞는 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네. 그 말이 맞죠. 그래서 두 분은 우리나라의 재벌 구조, 이게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거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미국이나 유럽하고 그러니까 다르다는 예, 거지만 그러니까요. 2차 세계대전 전에 미국이라든지 2차 세계대전 전후에 독일, 일본,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많은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일단 한번 동남아시아 다 들어보시고 합니다. 박교수님, 일단 다 지금 들어보시고. 현재 비교할 만한 나라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아니 지금 옛날 거 비교하는 이야기하면- 나라로 제가 인도 말도 드렸고 이스라엘 말씀도 드렸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건- 말씀하시면 안 되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하면 우리 소유 지배 구조가 다르다는 가정에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말씀하셔야 저도 그 된다는 거죠. 말씀에 동의한단 잠깐만요. 말입니다. 잠깐만요. 동의하는데 일단 최준성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일단 마무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예. 말을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아니 근데 들어보세요. 제가 안 한 말을 했다고 말씀은 하지 그거 마시고 천천히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사회자가 하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내 다 말 끝나고 나면 감안하겠습니다. 하시라고. 내 말 끝나고 나면 내가 박 교수님 말씀하실 때 중간에 끼어드는 거 안 하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 최 교수님 하지도 않은 말을 최 교수님이 하셨다고 제가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말을 하지 나중에- 않은 말을 박상인 했다고 교수님, 말씀하지 잠깐만. 마시고 아니, 최 교수님 그래서- 하신 말씀을 하세요. 아니 내 말 끝나고 나면 하시라니까 왜 자꾸 끼어드는 그렇게 무례를 저지릅니까? 자, 교수님 하십시오. 예. 예. 아니 그렇게 토론 중에 그렇게 나온 말 자꾸 끼어들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뭐 그렇게 있었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로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생각하는 나라들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독특하다, 이런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재벌이라는 것은 성공한 가족 기업이거든요. 성공한 가족 기업은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건 미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을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전부 다 누구든지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가족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뭐 누가 이렇게 돈을 줘서 어떻게 커 나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은 가족 기업이라면 성공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65개 대기업 중에 가족 기업이 54개입니다. 54개고 가족 기업이 아닌 것은 9개 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족 기업이 잘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9개 기업이 잘 나가고 있습니까? 9개 기업은 전부 다 시가총액이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가족 기업이 굉장히 성공한 나라구나. 그것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하고도 관계 있어요. 우리는 지금 대통령제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제의 강력한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업 문화와 또 우리의 그 사회 역사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한국은 뭐 가족기업이 너무 많다, 그리고 가족기업이 너무 잘 나간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가족기업이 무슨 내부 거래가 너무 많다 그러는데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속 걸러내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자, 뭐 교수님, 그렇게 예, 우리 박상희 교수님, 그리고 최윤선 교수님, 그 상법하고 공정거래법 관련된 구체적인 부분은 조금 이따 우리가 다시 디테일하게 논의할 테니까 그 조금만 참고 계시고요. 제가 문상일 교수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정부하고 기업 사이에 지금 불신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불신 중에 하나는 국민연금입니다. 이 국민연금이 이제 거대 주주로 있다 보니까 국민연금의 어떤 기업 지배가 심화되지 않겠느냐,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서 더더욱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언론에서도 이제 그런 우려가 이제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지배력을 좀 심각하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국민연금 자체였던 또 그 내부적인 어떤 지배 구조라든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책임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또 한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만 그 단순 지분율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의해서 기업이 좌지우지 될 수 있고 경영권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는 조금 기우가 아닐까라는 그런 예. 생각이 들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스큐리티 코드 같은 것이 굉장히 강화가 돼 있습니다. 유럽이나 뭐 미국도 최근 와서 특히 더 이렇게 활발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뭐 또 의결권 행사와 예. 관련해서 좀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뭐 별개의 주제이지만 우리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은 뭐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사실 다른 방향에서 스큐리티 코드를 좀 결합을 시켜서 강화를 하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과연 국민연금이 지분율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 기업을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갈 예. 것인가, 지배권을 뭐 탈취할 것인가, 그런 우려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 전사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 뭐 저도 실은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마중물이잖아요. 마중물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소위 말하는 이익, 그 회사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권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또 경영활동을 견제하고 이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적 독립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연기금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이 상당수가 다 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 또 장관이 임명한 사람 되기 때문에 여전히 독립성, 정치적 독립성으로 자유롭지 못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자체가 정치적 독립됐다고 전제가 되면 국민연금이 기업활동, 경영활동의 어떤 수익활동 제고라든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태로는 불신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률, 수익률 제고보다는 어느 다른 목적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공정경제사업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되게 되면 결국은 이 민간 최대 주주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 내에 국민연금에서 파견한 이사가 들어왔을 때 과연 정치적 목적으로 의사결정을 또 유도했을 때 과연 얼마나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는 저는 이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사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권한이 사회에서도 회계감독권이 있고 업무감독 다 있습니다. 모든 자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 결정할 때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이사회 결정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 국민연금 문제가 일단은 정치적 독립성이 먼저 확보가 되면 그러한 불신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공정위 3법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이 질문 드린 거는 우리 이제 박상현 교수님, 최준성 교수님 이렇게 핫 디베이트를 하시길래 조금 쿨다운 시킬 목적으로 제가 잠깐 드려봤고요. 자, 지금부터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저 국민연금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네. 해도 될까요? 하셔도 됩니다. 네네. 아니, 저기 지금 상법 개정안, 뭐 국민연금과 관련된 그 상법 개정안에서 그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해당하는 건데, 예. 그거는 국민연금 사실 뭐 그 영향력이 강화되는 면 상당히 약합니다. 왜냐하면은 예. 최대 주주뿐만이 아니고 일반 주주도 3%로 의결권이 제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뭐 10% 갖고 있다고 해도 3%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저는 문제가 오히려 있다고 생각해요. 이 규정 자체가. 자, 그리고 두 알겠습니다. 번째, 예. 국민연금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스튜어드십이 제대로 작동이 되면은 수탁자에 대해서 의무를 다한다는 것이 기업에 대해서 충실하게 감시 감독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정치적인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히려 스튜어드십을 강화시키는 것이 방법이고요. 이것은 국민연금 정치적 중립성 문제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문제는 그다지 연결된 문제는 아니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감사위원을 지금 분리선출하자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총수가 사실 이사회까지 사실상 다 찍어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즉 이른바 우리가 선수하고 심판이 전혀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감사위원이 감사 역할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독립적인 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사를 뽑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것이 취지인 것이지 이 국민연금이 예를 들어서 추천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기업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국민연금이 지분을 10% 정도 갖고 있는 기업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일을 할 것이다. 왜 그런 공개를 가지고 할까요? 자, 알겠습니다. 우리 박상현 교수님께서 어차피 지금 논의해야 될 지금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일단 말씀을 제기해 주셨고요. 우리 최준성 교수님께서 이 상법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 좀 짚어주시고 어떤 부작용, 문제가 예상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감사위원 분리 선임하고 상장회사 소수 주주권을 행사할 때 6개월 의무 보유 요건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제 그다음에 다중대표 소송도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은 감사위원은 이사거든요. 그래서 감사위원이 되면 이사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이사회는 뭘 하는 기관이냐 하면 모든 투자 전략이라든지 기술 개발 전략, 그 다음에 시간표, 그 다음에 매출 전략, 그 다음에 기술 획득 방법, M&A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 개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사회에 그러면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면 누가 들어오냐 하면 결국은 헤지펀드의 대표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액주주는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4억 주예요. 4억 주인데 100주, 1000주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규모 주주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 소액주주들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결국은 헤지펀드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헤지펀드가 들어와서 거기서 그런 모든 회사의 극비사항을 전부 다 듣고 승인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헤지펀드 중에는 중국계 자본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 회사의 전략이 또 이 회사의 기술이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분은 이사일 뿐만 아니라 또 감사위원이에요. 감사위원은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전 임직원을 전부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기술 자료도 그게 무슨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타당한 기술이냐 이런 걸 핑계로 또 감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뭐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정말 너무 순진한 얘기고요. 지금 기술 전쟁 시대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감사위원 분리 선임이. 그리고 이게 이사는 적어도 대주주가 선임하는 이런 원칙이 있었는데 아니 감사위원이라고 해서 이 사람까지도 이제 헤지펀드가 선임하게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세상에 이런 입법을 가진 나라는 아무 데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재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오히려 재벌의 감사위원 한 명 분리 선임 그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닥에 실력이라는 것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야 결국은 재벌 대기업에 심을 텐데 결국은 이건 중소기업을 200억, 300억짜리 뭐 1조짜리 이런 중소기업에는 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될 겁니다. 자, 문상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우려가 아마 가장 큰 반대 견해의 논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미 그 금융회사 그 지배구조법에서 한번 시행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금융회사의 경우에 이제 우려가 많았는데 실제 외국계 헤지 펀드에 의한 경영권 위협 사례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더 큰 문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경영진이나 대주주 견제를 위해서 이제 이사회의 독립성을 금융위기 이후부터 각종 입법을 통해서 굉장히 강화를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사회 구성원을 좀 다양하게 하고 뭐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 이사로 이렇게 충족을 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경영진 그리고 대주주 견제하기 위한 그런 장치를 이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해왔는데 이사회 독립성 강화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사회 내 한 위원회로 이제 우리 감사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감사 외부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아닌 다른 주주들에 의해서 소액 주주들이란 이런 주주들에 의해서 선임된 이사인 감사위원이 과연 그런 경영권을 위협할 정도의 숫자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많아야 뭐 2명, 3명일 텐데 경영권을 위협할 정도의 어떤 뭐 정보 기밀 유출이라든지 범법행위죠. 그런 것들은 분명히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까지 감수하고 그런 어떤 또 외국계 헤지 펀드들이 지분 쪼개기를 통해서 감사위원을 이사회에 넣을 수 있다.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 저는 조금 좀 무리한 좀 걱정이 아닌가. 물론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실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시행한 이후에도 그와 같은 결국 위협 사례는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뭐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문상일 교수님 중소 중견기업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상장사 기준으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감사위원 그 분리선출안이 적용이 되는데 뭐 중소기업도 뭐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 아마 중견기업이 그런 우려를 중견기업들 기술력을 가진 중견기업들이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뭐 중견기업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뭐 대기업과 달리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까? 물론 자본력이 뭐 대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외국 자본에 의해서 뭐 이렇게 경권 탈취 가능성도 좀 대기업에 비해서는 높다라고 이렇게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밀 유출이라든지 이사가 그 회사에 뭐 좀 불이익을 주는 그와 같은 범법 행위를 했을 때는 그에 또 많은 또 다른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부연 교수님 말씀을 우리 그 상법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공정거래법 지금 우리 이제 박상현 교수님도 아마 공정거래법 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또 말씀을 아마 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상법과 관련해서 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 말씀해 주실래요?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문 교수님 해주셨는데 금융회사를 이렇게 시행해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금융회사는 주식회사와 다르다라고 일반 주식에 다르다는 2002년 판결 2000-9086 그 판결을 문 교수님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 판결을 보면 금융기관은 뭐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영리법인이 일반 주식회사와는 달리 금융시장의 안정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반 주식회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헤지펀드가
거의 공공기관이나 다름없는 금융기관을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전혀 사실하고 맞지 않고요. 그리고 그건 법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금융기관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해서 일반 공공기관이나 다름없는 금융기관을 어느 헤지펀드가 건드리겠어요. 그건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경영권 위협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누가 뭐 경영권을 위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차라리 나는 경영을 인수해서 자기들이 운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서 흔들고 빠지니까 문제라는 거죠. 누가 뭐 경영권을 그대로 통째로 가져가는 거 그걸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외국인이 들어와 가지고 경영권을 통째로 가져가서 잘 운용해서 팔아주면 그러면 기업도 좋고 서로 좋잖아요. 이거는 경영권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는 독임기관이잖아요. 3명의 감사위원이든 1명의 감사위원이든 한 사람이라도 들어와 가지고 엉뚱한 소리 계속 되면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박상인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잠깐만. 한마디만 그러니까 보도 될까요? 저기 아니 뭐 그냥 제가 일단 질문 법적인 거 던지. 말고 상식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식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냥 짧게 한 네네 헤지펀드가 3%씩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총 한 10% 넘게 투자를 해서 한 명 뽑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시다.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면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회사의 기술을 빼내가지고 다른 회사에 돌려서 그 회사에서 자기가 입게 될 손해를 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그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이사들은 배임에 의해서 처벌을 얻게 됩니다. 그 처벌을 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술 탈취해서 가져가서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은 이사회에서 탈취된 것들 그 이사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하죠.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에 징벌배상을 받아요. 우리가 만약에 배임이라든지 징벌배상 같은 것이 제대로 처벌이 안 되고 있다면 오히려 이사의 배임이라든지 징벌배상을 강화하는 식으로 법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조그만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걱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작은 기업에 갈수록 외국인 비율이 작아요. 주주 비율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코스피에서 외국인 비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근데 큰 재벌 대기업들이 50%가 넘고요. 그 밑에 있는 기업들 비율이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이 소수주주 결의를 할 때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그런 소수주주들이 자기들 이익에 반하는 기술 탈취가 우려되는 그런 감사위원을 선출은 동의할 것이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뭐 그런 문제 제기를 해주신 걸로 일단 접수를 하고요. 자, 전삼은 교수님, 지금 공정거래법이 담고 있는 게 이제 전속 고발권 폐지, 뭐 사인의 금지 청구제 도입, 신규 전환 지주회사의 그 지분율 상향,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계열사 거래 규제하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일감 몰아주기 그 규제 대상 확대하는 거, 뭐 담합 추정, 과징금 상한, 이대 상향 뭐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실제 현실화되었을 때 예상되는 뭐 부작용 뭐 있는지 제기해 주시고 우리 박상인 교수님께서 또 이에 대해서 뭐 반론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 교수님. 예, 저기 이번에 그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의 핵심 내용들은 주로 이제 그동안 문제가 좀 많이 됐다.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으로 또 문제제기가 많았던 부분들, 소위 말하는 재벌의 2, 3세들이 회사에다가 다른 회사들한테 소위 말하는 투자해놓고 할아버지, 아버지 회사 일감 몰아줘서 결국은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다. 그래서 불공정 경쟁이다. 라는 취지로 이번에 이제 이 대주, 특히 이제 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다시 말하면 총수일가들이 지분을 갖는 것을 그 규제 대상을 30%, 20%에서 20% 낮추자.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규제 대상을 확대하자.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담합 문제, 담합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과징금도 좀 넓히고, 그 다음에 담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정위가 항상 이제 심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정위만 고발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공정위가 제대로 예를 들어 뭐 실은 로비를 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압력에 의해서 고발 안 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과징금도 뭐 2배 늘리고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거래라고 하는 거,
투자라고 하는 것을 실은 제한을 더 강화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결국 이런 문제도 우리가 이 경제 집중이라는 관점에서 실은 본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과연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잘못됐느냐, 이게 너무 과도하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미국의 실은 시가총액 500대 기업들 가운데 10대 기업을 보게 되면 다 미국의 IT 플랫폼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모든 오만 일에 다 모든 사업에 지금 투자를 하면서 기업을 인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에서 보면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지금 뭐 중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사업을 대기업들이 주로 문어식으로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결국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과 거래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쁘게 보고 우리나라만 따로 규제하는 게 과연 적정한가. 물론 그중에는 미국에서 해당하지 않는 사건들이 우리도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은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본질은 결국은 이번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결국은 투자라고 하는 거, 거래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저는 우려스럽고요. 또 하나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아까 말씀하다가 중단된 이런 그 상법상의 회사 지배구조, 특히 감사 선임 문제와 연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사회회사들 자산 2조 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과반 이상 선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회사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기업들은 코스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장 기업들은 이사회 멤버를 7명 정도로 해요. 7명이나 9명 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분리선임을 하게 되면 감사위원들은 완전히 외부에 최대 주주를 뺀 나머지 외부 사람들이 이제 추천 사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민간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3%, 계열사 다 포함해서 투수가 포함해서 3%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헤지펀드, 그 다음에 국민연금,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서 의결권 자문을 받고 있는 소위 말하는 예를 들어 증권사들, 이런 사람들은 실은 3%를 적용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실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심지어 우리나라 그 중견기업들, 또 벤처기업들, 앞으로 이제 유니콘 기업 성장하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이스북이 어려울 때 MS사가 2,500억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도 마찬가지죠. 소프트뱅크가 200억 투자하고 나서 지금 500조 기업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공정거래법에 예를 들어 대기업 총수가 20% 이상 갖게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거래를 했을 때 다 조사한다 라고 하면 실은 그 성장할 기업들이 이러한 총수 일가가 투자하는 지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 성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여러 가지 개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투자와 규제를 거래한다는 점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을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저는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박상희 교수님 반론 제기하십시오. 전혀 근거가 없는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인 법안들 내용을 하나씩 따져서 봐야지 되는데 거의 아무 내용 관련 없이 투자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셨는데 전혀 지금 공정거래법 개정안하고 무관한 말씀을 좀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23조의 이 부분을 적용을 이제 상장기업도 총수일가 지분이 30%에서 20% 비상장하고 동일하게 바꾸겠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30% 밑으로 빠져나갔던 예를 들어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29.99 해가지고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규제 회피했던 기업들이
다시 한번 또 낮춰서 회피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상이 된다고 해서 이게 꼭 그러면은 일감 몰아주기가 위법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23조의 2를 적용한 첫 번째 케이스가 대한항공 케이스예요. 근데 대한항공 케이스에서 공정위가 고법에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일감 몰아주기 규정 23조의 2라는 것이 불공정 거래를 다루는 7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부당성이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고 법원이 판시를 냈는데 부당성을 예. 우리 불공정 거래 행위에서 입증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공정거래 조회성이라는 것 아니면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경제력 집중을 야기한다는 부당성을 입증을 못했다고 해서 패소를 했어요. 이것이 이제 지금 대법원 계류 중인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것을 인용해버리면 사실은 23조의 2라는 것이 유명무실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공정거래법 개정을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은 대상을 확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23조 2의 위치를 대규모 기업 집단 규제 3장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당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아니고 총수일가 사익 편취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익 편취에 걸맞게 위치를 바꾸는 게 저는 더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기업들이 합리적인 내부 거래 할 수 있습니다. 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 통한 사익 편취가 우리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내부 거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합리적 내부 거래냐 사익 편취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판단의 기준 자체도 부당성이라는 요건 때문에 사실 취지하고 맞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상법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린 그 부분을 외국처럼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룰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내부 거래가 기업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소수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이 내부 거래가 총수일가 사익 편취를 위해서 한다면 소수주들은 반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related party transaction이라고 하는 계열사 M&A 같은 것들 포함해서 총수일가 임원으로서의 보수 이런 것들을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로 추총해서 소수주들이 정하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래서 빼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바꾸는 23조의 2라는 것은 그다지 사실상 쓸모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그 핵심이 사실 대통령 공약에도 그렇고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주회사 같은 경우도 규제가 많이 느슨화되면서 지주회사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처음에 도입했던 규제들이 너무 완화되면서 지주회사 체제 재벌들 경제력 집중이 훨씬 심각해지고 있는 폐단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지주회사로 가라고 하는 정부였잖아요. 그렇죠. 가기 유인을 하기 위해서 해줬는데 사실은 너무나 큰 유인을 줬죠. 그러다 보니 폐해가 너무 크니까 다시 지분율 규제를 강화하자 해놓고는 공약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는 건 뭐냐면은 신규로 가는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큰 재벌들 대부분 지주회사 갔습니다. 안 가고 있는데 삼성, 현대차, 한화 몇 개 없어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재벌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거의 없는 법안이다. 우리 경제력 집중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 보다 근본적으로 2013년에 이스라엘에서 했듯이 출자 규제를 근본적인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고려가 전혀 없다 해서 이게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 사익 편취에 대한 규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거의 저는 F박점을 줄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거를 지금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마음에 차지 않는다. 이게 사실 검토한 기업들에게 자문을 많이 하는 로펌들, 그죠? 검토하고는 저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걸 가지고 지금 또 이걸 엄살을 부리듯이 이야기하면은 말씀에 너무 신빙성이 없어진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속 고발제 하나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토론회 비슷한데 많이 갔는데 기업들이나 그 기업을 대변하는 그 법무법인에서 하는 말은 전속 고발제 가지고 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전속 고발제를 폐지하자는 것이 경성 단합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게 아니고 경성 단합은 미국은 DOJ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유럽,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보통 경제 분석으로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 담합이 의심되면 DOJ가 영장을 법원에서 받아서 감청 한 6개월에서 1년에서 증거를 잡아서
그리고 제재를 가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네. 갈수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식의 자료 제출권을 임의로 요구해서 경성단합을 잡는 것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알겠습니다. 방향이고요. 공정위하고 법원이 검찰이 다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규정들을 이미 만들어뒀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중복 그, 조사가 오히려 적게 일어날 수 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문성 문제도 좀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우리 최수정 교수님 지금 우리 박상인 교수님 지금 토론 조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지금 박 교수님이 이제 지금 현재 공정거래법 개정안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세계에 200개 나라의 독점 금지법이 있는데 독점 금지법이 이렇게 시장 집중을 규제하는 것이지 일반 집중을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내부 일반 거래를 집중이라 하면 경제력 집중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냥 경제력이 너무 이제 재벌식으로 이렇게 커지는 것 이거를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내부 거래를 공정거래법에서 또 다루는 나라도 또 한국밖에 없습니다. 아까 저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오히려 저 계열회사 간에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장려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면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회사법에서 다루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문상일 교수님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최 교수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모처럼 동의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재계에서 좀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하자고 좀 말씀을 하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를 도입하면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사익 편취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도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반대만 하지 마시고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룰을 상법에 도입하자는 운동을 좀 최 교수님 먼저 좀 앞장서서 해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말씀은 잘못 가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본 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특별법을 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게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엔 가족기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족기업하고 재벌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기업이 아니고 대규모 기업 집단이고 그것이 개인에 의해서 지배되는 재벌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재벌의 문제가 미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은 심각하게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교수님 아까 그 부분은 충분히 말씀하셨고요. 예, 자, 문상일 교수님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잠깐 하고 나서 기회 드릴게요. 네. 예, 좀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특히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추세가 어떤 지배력 시장에서의 어떤 그 특정 기업의 지배력 남용이라든지 그리고 그 지배력을 또 다른 시장에 또 전이를 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구글을 두고 있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공정거래법 그 개정을 통해서 뭐 전속 고발제를 폐지하고 사인의 금지 청구권을 인정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어떤 그 기업의 어떤 부당 내부 거래를 뭐 규제한다라는 그런 취지에 비춰 봤을 때는 뭐 최소한 이 정도는 도입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박 교수님께서 뭐 언급하셨듯이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금 재계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뭐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좀 기우가 아닐까. 일단 저는 뭐 도입에는 찬성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규제 뭐 대상을 늘리고 안 늘리고를 떠나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뭐 정상 가격이니 뭐 여러 가지 뭐 일종의 자의적 기준을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좀 많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자 최준성 교수님 그 아까 우리 박상인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뭐 한 말씀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이제 경제력 집중을 막는 나라가 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우리 박 교수님은 일본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있었다는 거죠. 있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지금도. 있었는데 지금 지금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도 원래 없었다가 이제 우리나라 보고
최근에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걸 우리나라 보고 만든 거 아닙니까? 얘기하면 그거는 이 우리나라 세계적인 보고 만든 거 아닙니까?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영 다릅니다. 그건 예. 그렇게 미국 보고 만든 겁니다. 정확하게 아유. 말씀드리면은 뉴딜 때 미국에서 재벌개혁했던 것들을 레퍼런스로 만든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2번이나 다녀왔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벌개혁에 대해서 박 적극적으로 교수님 일단 좀 말씀 했던 들어보시죠. 모든 분들하고 다 만났습니다. 예, 우리 말씀 좀 그렇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말씀하시죠. 최 교수님. 네, 아니 그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네. 아까 그 글로벌 스탠다드가 머저리티 전혀 마이너리티 이렇게 아니다라는 거. 상법으로 이렇게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찬성하시는 겁니까? 네, 그거는 원래 이게 지금 공정거래법에서 이런 것까지 다룰 성질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그 공정거래법 이름도 잘못됐습니다. 독점금지법이지 왜 그게 공정거래법이 돼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알겠습니다. 거죠. 네. 자, 전사면 교수님. 정 교수님 들리십니까?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지금 상법, 공정거래법 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그 상대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덜 되고 있는 게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입니다. 이 지금 비지주 금융그룹 대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이중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요 얘기하기 전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은 현재의 소위 말하는 사익 편취도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그거를 규제하다 보면 향후의 투자, 거래를 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금융그룹 통합법이죠. 이 통합법인데 이 법은 지금까지는 금융위원회는 이 금융기관만 소위 말하는 건전성, 자본 건전성, 자본 적격성, 뭐 대주 적격성 이거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통합그룹법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그 일반 회사인데 감독 소위 말하는 금융기관을 2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이런 회사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자본 적정성 평가, 그다음에 또 계열사 간 거래를 다 지금 조사 관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 역할은 뭐냐는 거죠.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또 소위 말하는 같이 또 규제를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은 자본 적정성 문제는 결국은 만약에 금융위원회가 그렇게 되게 되면 기업들은 어쨌거나 지금 금융계열사를 정리하든 아니면 추가 투자를 하든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 경집중 차원에서 계속해서 규제도 하고 자본 투자를 제재하고 거래를 규제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법이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보면 이 자본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실은 금융위원회가 자본 적정성을 시장에서의 자본 적정성을 과연 금융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 앞으로 기업들이 투자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눈치를 봐야 되고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실은 위축시키는 건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대기업 특히 금융기관들의 대형화라든가 글로벌 기업 사실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수정 교수님 말씀 덧붙이시지요. 네, 이게 지금 이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사실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2012년 조인트 포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이런 회사들은 뭐 그룹 안에 금융기관이 있을 때 통합해서 감독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개념이 나오게 된 것은 유럽이나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는 이제 금산 분리를 하지 않습니다. 금산 분리를 하지 않고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융회사의 위기가 일반 회사에까지 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감독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금산 분리가 너무나 철저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법률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거를 하면 저거는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여튼 세상에 좋다는 규제는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막 비빔밥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금
금융회사를 갖고 있는 6대 그룹만 타깃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6대 그룹은 전부 5조 이상으로서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면밀한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다시 또 이것을 금융위원회에서 업건별로 이미 감독을 받고 있고 금융감독은 감독도 받고 있고 한데 이걸 또다시 한 번 더 감독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행정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을 점점 갉아먹으면서 규제에 또 규제 이렇게 되니까 무슨 금융허브라는 말은 정말 저 갖다 버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상현 교수님 웃으시는데. 네, 아니 그 내용을 최소한 뭔가 뭘 한다는 걸 정확하게 좀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거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금융위기 이후에 금상복합 그룹들에 대해서 이 위험의 전이 문제, 자본 적격성 문제 같은 거, 또 내부 통제 시스템이 돼 있느냐라는 거에서 시작을 했고요. 우리도 사실 그런 재벌들 6개 말씀하셨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IMF 같은 데서 지속적으로 이런 규범을 만들어라, 법을 만들어라고 요구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대통령 공약 사항에도 들어갔었고 해서 이번에 나온 것이고요. 중복 규제는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어요. 그 그룹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 대상을 삼는 것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그렇지만 2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2개 이상만 있어서 꼭 되는 게 아니고 2개 업종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업종에서 규제받고 있는 것은 갖고 별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개 이상의 이종 업종이 있어야 되고 중에 하나가 5조 이상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경우를 따지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6개 재벌들에만 해당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주로 보는 것은 업종별로 하는 규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제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상관없이 자본의 적격성, 즉 뭐냐면은 위험이, 어떤 금융기관의 위험이 왔을 때 이것이 제조업이라든지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이되는 것, 또는 제조업이나 다른 계열사에서 위험이 전이되는 것, 이런 것들을 따져서 그런 위험 전이 때문에 기업 하나의 도산이 전체 기업 집단, 경제 전체의 위기로 가는 걸 막는 일종의 파이어월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금융자본의 건전성을 높여주는 것이고, 이런 규제가 있다는 것이 대신임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그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전혀 기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문상열 교수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뭐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저는 스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지금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법무부가 지금 또 이 와중에 여러 가지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 뭐 학대 도입하겠다는 어떤 집단소송법 제정안, 뭐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평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최준성 교수님 먼저 시작하실래요? 네네. 이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사실 이제 판례법 국가인 미국에서 도입되어 있는 손해배상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시스템은 보면 뭐 기업 범죄에 대해서 형벌이나 행정벌로 처벌하는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이제 주로 민간인들이 해결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법률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처벌 규정입니다. 형벌 규정이에요. 이게 법률을 만들면서 형벌 규정이 없으면 법이 뭐 안 된 것처럼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모든 행정법에 100% 끝에 가서는 뭐 징역 뭐 10년 막 이렇게 과도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또 어마어마한 또 가징금을 때려 매기거든요. 우리 지금 공정거래법도 가징금을 이번에 2배로 막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렇게 과징금이 있기는 있어도 세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항공과징금 보면 가장 최고의 금액이 50만 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100억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도 이제 뭐 제주항공 뭐 80억 맞았거든요.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행정벌에다가 형사벌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민사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니까 이 처벌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주 그 기업이 말하자면 이제 멜리스 토트스 해가지고 아주 그 악의적인 불법 행위의 경우에 도입이 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미 야금야금 이게 들어와 가지고 17개 법률에서 하도급법이라든지 또 제조물 책임법 같은 17개 법률에 이미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커버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또 이제 전 분야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이제 언론 기업에 적용해서 뭐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경우에도 이제 잡겠다라고 하니까 언론의 자유도 위축이 되고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문상일 교수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그 상법 회사편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부터 좀 우려를 가지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이 어떤 그 소비자나 뭐 피해자의 어떤 손해를 충분히 예상을 못 해주고 있다, 충분한 보상을 못 받는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자체가 사실 손해 그 입증이 좀 곤란한 환경 범죄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피해 범위는 광범위한 데 비해서 인과관계 입증이 좀 곤란한 이런 경우에 이제 최초로 도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논의의 배경을 감안을 한다면은 우선 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해배상 법제를 좀 손보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사실 영리 활동을 하는 이 기업 활동에 이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기업에는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소극적 경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다라고 뭐 저는 옛날부터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상희 교수님. 네, 저는 징벌배상 디스커버리 그리고 집단소송 세 개가 도입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혁신형 경제로 갈 수 없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혁신 경제하고 상관이 있다. 네, 기술 탈취 막으려면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까 전에 최 교수님이 과징금 말씀하셨는데 기술 탈취 예를 들어서 당에서 공정위에 신고를 했다. 그러면 신고한 기업은 나중에 뭐 포상금 정도 조금 받습니다. 그리고 망해요 그 기업은 어차피. 그런데 과징금은 정부로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기술 탈취를 당했을 때 기술 탈취 당한 기업이 소송을 할 유인이 일단 없어져 버려요. 왜냐? 소송에서 이길 확률 곱하기 소송에서 받는 액수, 그게 소송할 때 베네핏이죠. 코스트는 소송했을 때 뭐 소송 비용 플러스 우리는 뭐냐?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대부분 소송하는 즉시 거래가 끊겨서 망합니다. 소송의 비용은 엄청 크고 베네핏은 거의 없어요. 왜냐? 징벌배상 같은 것도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손인데 실손도 굉장히 아주 박하게 계산을 해줍니다. 거기에다가 공정거래 사건이나 이런 형사사건에 의해서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입증을 못해요. 그래서 입증 확률이 0이에요. 그러니까 기술 탈취가 만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에서 나온 3법 개정안에서 징벌배상뿐만이 아니고 사실 들어가 있는 게 디스커버리 제도가 들어가 있죠. 원고가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징벌배상 우리 형법 이라든지 행정법들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현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징벌배상 디스커버리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과징금 부분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행정이나 형법들이 작동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소비자 피해 보상도 보십시오. 우리 소비자들 봉이잖아요.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같은 일 벌어지면은 제조사들이 행동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법 체계가 안 맞다 이미 들어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유럽 법 체계에 따르면서도 징벌배상 디스커버리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스라엘에
그 지점들이 꽤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다 징벌 배상을 이스라엘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막으려고 거기 들어가서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로펌을 쓰고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예, 박 우리 교수님. 그러다 보니 예, 국내 소비자만 봉인 현상 이것들을 막으려면은 이 3법이 도입돼야 된다. 그리고 이 법의 도입이 그리고 이게 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이 징벌배상을 영어로 punitive damage라고 하고 또 다른 예, 이름이 exemplary damage입니다. 일벌 백계형입니다. 예, 뭐냐면은 예. 벌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을 못하도록 엄벌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도록 하자는 의미다라고 보셔야 되는 자,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준법을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고의성 없으면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박상현 교수님이 이스라엘을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어쨌든 뭐 이스라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던 것 네, 같고 아마 제가 내년 이스라엘도 많이 초에 다녀오신 것 이스라엘 같은데. 관련된 책을 한권 내려고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사면 교수님 혹시 이 부분 예, 뭐 예, 집단 소송하고 징벌배상제 예,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보면 그동안 이제 입법론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부분들인데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피해자들은 배상을 설령 받는다더라도 일부만 받고 상당 부분은 화해에 주도한 뭐 변호사가 다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은 변호사들만 좋은 일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리도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번에 집단소송법을 보게 되면 그런 우려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예, 소송호가 같은 지금은 이제 증거집단소송만이잖아요. 근데 예, 거기에 이제 뭐 50인 요건에다가 이제 공정성 요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 여기는 보면 허가를 국민참여재판 형태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소송이 확대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소급 적용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법안 자체는 예, 여전히 실은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를 예, 불식 못 시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답이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소송이 남발되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들 아무도 기업하기 어렵거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징벌배상 문제도 결국 그래요. 이게 과연 징벌배상을 상법에다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징벌배상이라고 하는 게 예, 결국 형벌적 의미 가미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상법에다가 그걸 집어넣는다? 이것도 충분하게 법리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 서둘러서 입법안이 나오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저번에 제가 어떤 조찬 세미나에 갔더니 어떤 변호사분이 뭐 이 경제적 자유를 듬뿍 주고 징벌적 배상제를 이야기하면 그래도 조금 수긍을 하겠는데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꼭 자꾸 우리는 안에서 이렇게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 뭐 기술 탈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해외 기업하고 국내 기업 간의 어떤 그런 싸움이 될 수도 있다. 뭐 또 이런 우려를 또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 아까 우리 박상인 교수님께서 혁신경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공정경제 3법이라고 여당에서 말하는 이 부분이 여당이 말하는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제2벤처부하고 이게 정합성이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평을 좀 해주시죠. 우리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실까요? 문상일 교수님부터 하실까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최준성 교수님부터 하실까요? 예, 이게 이제 규제만 자꾸 늘어나니까 이게 뭐 혁신 경제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 징벌적 손해배상만 하더라도 미국에는 이제 기업 간에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법에다 떡 집어넣어 가지고 이 상인 간에만 또 이렇게 적용되게 한 것, 이것도 도대체 세상에 맞지가 않는 거고, 또 이제 집단소송 그것도 뭐 말하자면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을 하는데 이게 이제 배심원 제도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형사 사건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민사 사건은 손해배상 문제는 굉장히 델리케이트하고 미묘하게 이렇게 기술적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여론재판식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도대체 뭐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형사적 제재, 행정적 제재가 많은데 또 이제 민사적 제재까지, 그러니까 세상에 좋다는 거는 전부 다
끌고 오는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어디에다 집중이 되냐면 기업에다가만 또 집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예. 들어서 이제 그 징벌적 손해배상도 예를 들면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바지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세탁소 우리 한국계 주인이 그 바지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이제 잘못 분류를 하는 바람에 일주일 늦게 세탁이 되도록 이제 설계가 돼 있었는데 그 예. 잃어버렸다 해가지고 그거 소송해가지고 그 난리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운용이 되고 있는데 어떤 굉장히 감정적으로 되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폐해가 굉장히 많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다 한물간 제도들 이런 것들을 그냥 끌어안고 어떻게든 도입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으니까 이것도 그게 전부 다 기업에만 또 집중이 되고 있으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는 무슨 뭐 미래 산업인지 4차 산업인지 그걸 어떻게 엄두를 내겠습니까? 저는 좀 예.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박상현 교수님, 그 네. 사실 이제 이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뭐 이 또 아까 남들 뭐 징벌적 배상제도 이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그러면 사실 이 중소벤처기업들 뭐 이런 혁신 기업들이 이제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기업 단체들이 굉장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굉장히 불안하다고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 그 첫 번째 그런 거죠. 그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본인들도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첫 번째. 거기서는 막연한 우려감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선동가들이 있죠, 지금. 그래서 선동가. 거기서 우려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음. 이게 있어도 대기업한테 소송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법이 스스로 잘 작동해서 적용이 돼서 실제로 이룰 수가 있다는 케이스가 하나 나오면은 우리 재벌들의 기술 탈취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혁신경제에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말씀드린 것은 법 규범이라는 것을 자꾸 규제라는 식으로 폄하해서 예. 규제가 다 많아서 이런다는 식으로 폄하하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규제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것들이 공정거래법은 규범에 관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혁신경제를 1990년대 이후로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이 계시는데 대표적인 학자가 하버드 대학의 아디옹이라는 프랑스 출신 경제학자예요. 이 사람이 혁신경제 슈페트주의 성장 이론이라는 것을 주창을 하고 나왔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1990년대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90년대까지 미국과 유럽의 격차가 좁혀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유럽이 서유럽이 미국을 따라갔는데 90년대 중반 이후로 다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것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보니 투자율 같은 거라든지 저축률이라든지 이런 게 여전히 유럽이 더 높은데도 미국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더라. R&D 투자는 미국이 그전에도 높았고 지금도 높고 뭐 그런 이른바 경제 발전론 내지는 성장론 기본적인 우리 솔로 모형이라든지 그 내생적 성장 이론이라고 하는 AK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모형이라는 이론을 가지고서 현실이 설명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게 과거에 투자를 통해서 쫓아오는 추격형 경제가 아니고 혁신형 경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혁신형 경제가 그럼 뭐가 다르냐? 혁신형 경제에서는 새로운 것을 하는 기업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 도전할 유인, 그리고 금융, 기회와 유인과 금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회와 유인과 금융을 주기 위해서 유럽을 보니 유럽 같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규제가 특히 기업, 국가 간의 규제 이런 것들이 진입장벽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증적으로 영국 자료입니다만은 수입이 많은, 특히 미국에서 수입이 많이 되는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들의 생산성 차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걸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혁신형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EU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규제가 많은 것들을 진입 퇴출을 막더라고 해서 규제 완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은 오히려 재벌의 경제력 집중 때문에 과거 70년대 이후에 주력 산업들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재벌의 소유 지배 구조가 다 뭉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리고 기술 탈취 같은 게 막연하니 혁신할 유인이 없어요. 그 전속 거래에 끼지 못하면 기회도 없게 되죠. 기회와 유인을 줘야 된다는 근본적인 생각으로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접근을 해야 혁신형 경제가 되지. 그런 예. 기본 정신은 모르고 규제 완화해서 혁신된다? 예. 유럽에서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고 이론이 무엇이고 예. 현실이 뭔가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규제 완화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잘못됐고요. 자, 우리가 그럼 박성희 교수님, 제가 이 한 거 필요한 여쭤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네. 지금 기술 탈취 자꾸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그 기술 거래 시장을 굉장히 좀 넓힌다든지, 그런 기술과 관련된 M&A를 굉장히 활성화한다든지, 또는 대기업의 어떤 코퍼리트 벤처 캐피탈을 막 활성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그거 지금 거래를 정상화시키고 시장을 키우면 제도를 그런 요인이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요? 아니요. 제도를 아니죠. 그 지금 거꾸로 잘못하시는 거예요. 네. 제도를 지금 우리 안 의원님 말씀하신 제도 우리 다 있고 다 만들었어요. 왜 안 될까요? 재산권 보호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술 예. 탈취는 뭐냐면 사회적 약자의 재산권이 보호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재산권 보호가 안 되니 특허라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재산권을 나타내는 특허라는 것이 가치가 없는데 거래가 제대로 일어날까요? 기술 시장이라는 게 거래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술 탈취를 막는 것은 재산권을 보호하고 특히 약자의 재산권을 보호해서 도전하려고 하는 혁신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고 예. 혁신할 유인을 줘. 시장 알겠습니다. 경제와 자본주의 예.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을 맞습니다. 반대하는 저 사람은 부분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아주 기초적인 전제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뭐 제가 그 부분을 그게 지금 뭐 안 이렇게 문제 되면은 제기한 건 아니고. 아무리 기술 어, 탈취 만연하고 재산권 보호가 안 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정부가 기술 거래를 해라, 뭐를 해라고 한들 되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과거 거는 대도기 시절에 산업 예. 중심하게 안 되는 것이죠. 그 재산권에 지식재산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고 그게 존중돼야 한다는 것도 지당한 말씀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장에서 시장적인 처방이 있다면 아니 시장적인 처방이라는 게 그러니까 안 의원님이 시장을 모르시고 지금 하시는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알겠습니다. 제가 뭐냐면 시장이 작동되기 위해서 재산권 보호가 돼야 돼요. 오케이. 재산권 보호가 안 되는 알겠습니다. 상황에서 일단 제가 시장이 사회자이기 작동돼서 때문에, 재산권 예. 보호를 대신해 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 알겠습니다. 자체가 일단 그 정도만 제가 거부성실이에요. 일단 하고요. 자, 우리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분 추가하실 분 계세요? 뭐 말씀을 덧붙일 분? 뭐 괜찮습니까? 혹시 전삼회 교수님 지금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 부분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정합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우리 사실 그 부분을 지금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예, 뭐 이게 이제 실은 혁신 경제라고 하는 거는 창의적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자라고 하는 거죠. 창의적 기업이 탄생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도 좋아야 되고요. 자본도 또 돼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자본이 예를 들어 창업자가 벤처 창업자가 자본을 다 스스로 기술도 만들고 자본도 조달하고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소위 말하는 혁신 경제 생태계가 조성이 되려면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환경들이 조성돼야 되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실은 공정거래법 내용들 결국은 이게 지금 대기업들이 자꾸 시장을 다 잠식하다 보니까 혁신 기업들이 탄생할 수 없다. 그래서 큰 기업들은 규제된다. 그래서 뭐 20%, 30%, 뭐 40%, 50% 이런 퍼센트를 가지고 소유를 제한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 뭐냐면 이게 이제 소유 집중을 제한하는 건데요. 근데 제가 우리가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대기업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경제력 집중해서 그걸 남용하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경쟁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이 제한하게 되면 결국은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창업기업들이 탄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 다 법제도가 실은 독일 같은 경우 자꾸 유럽들 말씀하시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합니다. 거기서도. 다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만 제한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에 우려가 있는 것들 어디에서도 감독청에서도 실은 규제하지 않습니다. 다 혐의가 제기되면 다 법원에 가서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행정법을 통해 너무 규제를 많이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지금 상태로 가다 보면 지금도 많은데 또 이렇게 이번 공정경제 3법을 통해서 또 규제하면 과연 혁신경제를 위한 환경이 조성될 것인가? 저는 오히려 되지 않고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해외 가서 투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 저 이 정도. 알겠습니다. 지금 뭐 거의 한 시간 반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우리 네 분 교수님 다들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신 분들인데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시간을 뺏는다는 게 너무 좀 송구스럽고요. 지금 거의 뭐 마지막 또는 뭐 하여튼 그 다음 질문 같은데요. 그냥 우리가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하고 노동계획을 교환하자, 연기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현실성이 있는 건지 정말 교환의 대상이 되는 건지 우리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실까요? 제가 간단하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맞는 방향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 노동 분야의 이 법률이 너무 이제 그 경직되게 운영이 돼 있어가지고 노동시장에 유연성이 없다는 것은 정말 이거 뭐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런데도 이게 지금 개혁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워낙 이제 우리 양대 노총의 세력도 막강하고 또 이제 정부와 굉장히 밀착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여당 대표가 뭐 이 김종인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이런 지하에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김종인 대표도 뭐 그거 알고서 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그냥 가능하지 않은 것을 한번 던져보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박상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뭐 노동개혁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노동법 우리 바꿔야 될 부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EU하고 우리 뭐 자유무역 협약했을 때 지키기로 했던 협약, 국제노동기구에서 협약들 우리 노동법에서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도 바꿔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임금 예를 들어서 저는 성과급보다 직무급 위주로 가고 그리고 실질적인 정년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또 가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뭐 노동개혁 필요하고요. 노동법 개혁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하고 이른바 공정거래 3법, 저는 뭐 공정거래 3법이라고 이런 붙이기 좀 부끄러운 법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3법하고 교환하고 뭐 이럴 성격이 아니에요. 둘 다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무슨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환을 하자는 알겠습니다. 둘 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법안을 바꿔야 되고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 비정규직 정규직 격차 굉장히 심해요. 근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하듯이 정규직 전환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가? 이렇게 격차가 심한데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김종인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조합을 기업별 노조를 없애고 산별 노조로 해서 산별로 임금을 갖게 하는 독일이나 미국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정규직 격차를 없앨 수 있느냐?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구조적인 개혁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 격차를 줄이는 구조적 개혁이 되고 어느 시점에 그런 개혁들이 같이 가야만 효과가 있지. 최저임금 올릴 때 제가 계속해서 비판했던 것도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경제가 받아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지속적으로 올리기 어렵다. 받아줄 수 있는 구조개혁부터 해야 된다고 말한 거하고 마찬가지로 노동개혁에서도 우리 경제가 그런 구조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수준으로 가는 개혁이 선행되거나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기업규제 3법하고 별개의 법안이다. 뭐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전사면 교수님하고 문상일 교수님 뭐 여기에 덧붙일 말씀이 없으시다면 맨 마지막으로 그냥 우리 저는 지금 그 김종인 그 혁신위원장님 말씀은 비대위원장입니다. 비대위원장 말씀은 경영권은 일단은 좀 위축시키고 견제하고 대가로 노동권의 소위 말하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을 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실은 연동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경영권하고 노동권은 독립적이거든요. 성질은 다릅니다. 성질이 다른 건데 이것을 한쪽을 양보하고 한쪽을 뭐 양보하는 대가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법의 균형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경영권 관련돼서도 법의 균형성이 중요하고요. 노동권 관련해서 법의 균형성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각각 균형성을 따져야 될 부분인데 이거를 연동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아까 우리 이제 그 전상훈 교수님 논리대로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주주에 대한 경영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견제 조항이 들어오면 거기에 상응해서 균형 있는 다른 어떤 보완적인 조치도 필요하듯이 이 당연하게 말씀이신 거죠. 당연히 들어와야 되겠죠. 노동법도 마찬가지고 각각. 마찬가지죠. 예. 예,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우리 그 어차피 지금 지금 이 상법 공정거래법 또 뭐 금융그룹 이 통합감독법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기업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지금 뭐 정부 여당하고 또 기업 간에 여러 가지 뭐 의사소통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해소를 하고 결국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어떤 그 지금 현재 이 논란을 좀 해소하고 우리가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뭔가 좀 정치권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뭐 박상희 교수님부터 하십시오. 말만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공청회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상법 예.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포함해서 지금 시민사회가 또 반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예. 노동법도 지금 포함해서요.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 전후로 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장시간 토론을 하고 그게 방송을 통해서도 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거의 프로파간다 수준의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언론에서 재생산하는 거는 전혀 우리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지 나라가 예. 바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인파워먼트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공청회도 필요하고 언론들의 역할도 필요하다. 예. 언론들이 토론 의형을 만들지 않고 일방의 주장만 계속해서 예. 프로파간다 하듯이 하는 거 언론의 본질도 잃어버렸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박상희 교수님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그동안 논의할 만큼 충분히 했고 충분히 검토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전문가들의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금 이 말씀을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 정부 여당에서 정말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찬반하고 저같이 또 찬성하지만 아주 또 비판적으로 보는 예. 사람들을 포함해서 토론을 하는 걸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 기업들만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전문가들 이야기는 듣지 않고 민주당이 그렇게 전문성이 높은 의원들 집단인가? 저는 의아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그렇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전사면 교수님. 예, 저는 뭐 이제 실은 이번에 그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는 거, 뭐 금융통합법 해서 집단소송법, 징벌배상법 이것들은 오래전부터 현재 여당 측에서 오랫동안 주장했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들이 이제 법리적으로 검토가 됐고 논의도 계속 있어 왔었죠. 그런데 그동안은 국회가 실은 여야가 서로 좀 힘이 균형적일 때는 법리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구현이 되지 못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현 정부는 어쨌거나 거대 여당이죠. 어찌 보면 최고 기회를 보고 이제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들처럼 공청회도 안 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여론이나 어떤 다수결에 의해서 되는 부분들은 실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법익이라고 하는 거, 보호법익이 뭐냐라고 하는 거, 보호법익이 없는 입법이 되게 되면 국가와 국민을 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저는 좀 더 앞으로 거대 여당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밀어붙이기보다는 충분한 법리 검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입법이 되면 좋겠다. 예. 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문상일 교수님. 네, 뭐 아까 전에 제가 마지막에 뭐 4차 혁신경제 뭐 관련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과 같이 중국과 같이 좀 자유롭게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흔히 규제라고 하는 것들을 좀 풀어주고 이제 나중에 뭐 가장 큰 좀 소비자 피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사후에 보존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번에 저 공정경제 3법은 제가 볼 때는 혁신경제하고는 조금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더라도 그 대규모 기업 집단의 어떤 지배주주 예. 전행을 좀 방지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제 몇 가지 규정들이 이제 마련이 됐다는 점에서 이게 뭐 4차 산업혁명 신성장 산업하고 그 직접적으로 뭐 관련이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전에 박사님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상법 이 개정과 관련해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과거에는 이제 그 뭐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그 전문가들이 이제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예. 작업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예.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움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입법 이전 단계에서 예. 충분한 어떤 각계각층의 이해 관계자들의 어떤 전문 의견 뭐 이런 것들을 예. 공청회를 통하든지 해서 조금 다양하게 수렴을 해야지 예. 나중에 입법 후에 이제 뭐 시행착오라든지 예. 법률 운영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최준성 교수님. 네네. 지금 뭐 팬데믹이 아니라도 지금 경기 불황기에 접어들어 가지고 우리도 이제 일본처럼 이제 잃어버린 30년 구간에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해서 기업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어떻게 견디냐 하는 뭐 일부 대기업은 맷집이 좋아가지고 30년간 얻어 터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견디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부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은 정말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한가한 논의나 하고 있으니 정말 그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이제 공청회를 이때까지 보면 다른 법률에서 수도 없이 했는데 그냥 뭐 공청회 했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반영되는 예는 내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공청회는 그냥 한번 했다 뭐 공청회 했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의도 연구소라든지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서 주로 이제 여당이 중심이 돼 가지고 여론을 수렴한다고 해서 기업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진정성이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이렇게 만나면 뭔가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우리 충분히 들었다 라고 하는 그 멘트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보자라는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당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좀 공약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기업이 적이 아니고 예. 우리의 정부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우호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예. 기업의 귀를 좀 기울이고 앞으로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제한된 시간에 충분히 이렇게 논의를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상현 교수님, 전사명 교수님, 최준성 교수님, 문상일 교수님 너무 바쁘실 텐데 이렇게 한국경제 웨비나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 교수님, 정 교수님, 문 교수님, 네, 잘 들어가세요.